사법개혁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당대표가 그리고 그거 통과시키자 하는데 반대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 되겠어요? 안 하는 게 저는 이상해요. 네. 그 막 눈치 본다, 뭐 국민의 여론을 또 뭐 중도층의 뭐 여론을 봐야 된다. 중도층 그거 반대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여론조사하면 70%가 찬성합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주 극우적이 이쪽 빼고 한 70% 제가 제 유튜브의 댓글을 보면은 느낌이 오거든요. 압도적으로 판검사들을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사법부 개혁이라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재판에 대한 헌법상 그것도 국민들 귀에 탁 안 들어와요. 잘 이해하는 분들 많지도 않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한다. 그거 느리면은 뭐가 뭐 잘 느낌이 안 와요. 확 오는 거는 판검사를 잡아 넣을 수 있다. 법외국제. 이번에 바로 이건 쉽게 이해하시고 전부 다 찬성해요. 그만큼 판검사에 대한 분노가 많아요. 국민들의 마음에 내 자식 똑똑하면 판검사 시켜야지 이게 또 많이 있었지만 이제 깨달아 보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한국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키워줬더니 이것들이 공화국을 배신하고 부모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거잖아요. 그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번 또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무죄 등등. 그러니까 이럴 때 이 국민의 분노를 조직화하고 그걸 역사적인 어떤 성과물로 만들어내서 역사를 진전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려. 놀아. 여기에 대한 분노가 엄청납니다 진짜. 이거를 해야 내란도 청산이 되고 이 목적이 달성이 될 겁니다. 김건희 처단, 윤석열이 사형도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공화국을 배신하고라고 하셨는데 공화국을 배신하고 판검사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자들은 반역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반역의 역도들이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이 저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사법 독재 권력이 이쪽에 있고 정치 민주 권력이 이재명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법 독재 권력이 대한민국을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칼자루는 이쪽이 지고 있죠. 이건 이제 별도의 질문인데요.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까지도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것도 제일 먼저 작년부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작년 10월 달에. 그랬더니 국정감사에서 그냥 바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민주당 송무식이 국회의원하고 약속대련처럼 다시 재개할 수 있죠. 하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도 되죠. 현실적으로. 국힘당. 예. 국힘당의 송석준 의원인가 하는 사람 질문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거는 엄청난 발언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 대놓고 선전 보고하는 거거든요.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내가 이런 말은 부적절하다. 그 답변이라든가 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등 주요 법원장들, 고등법원장들한테 또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내란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핑계는 뭐냐? 내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부적절하다. 그러면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윤석열을 파면시켰다라는 역사적 사실은 법률적으로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국민에 대한 민주공화국에 대한 배신적 행위다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라는 말은 있어야죠.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진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날 법원장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이재명 대 조희대의 싸움이 되자는 겁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죠. 박영재라는 또 아주 극우 대표 타자까지 또 등장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희대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합니까? 그렇죠. 근데 싸움이 된단 말입니까? 이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그 사법 극우 독재 권력을 키워온 거예요. 너무나 커진 거지. 과거에 그 하나회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공화국을 다 집어삼키고 그 국민들을 학살을 하고 결국 그게 그렇게 또 처단되고 단죄가 됐지만 그런 어떤 전격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처단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민주당이 사실 해야 된다. 자, 이병철 변호사님이 상당히 좀 불길한 예언을 많이 오늘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예. 이 내란 청산 내지는 사법개혁 관련해서 설날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 반드시 이 법조계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또 이번 정부가 해 주셔야 되는 역사적인 과제가 있다. 뭐냐?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완전히 금지시켜야 됩니다. 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정관예우라고 이름 붙여지는 전현관 예. 범죄, 예. 조직 범죄죠. 그게 이 모든 이 법조계 부패와 독재의 그 근원적인 거예요. 판검사가 나쁜 짓을 해도 나 옷 벗고 나가서 내가 뭐 떼돈 돈더 벌 벌어. 수 있어. 그리고 거부적인 판결 날려버리면 내가 또 거부적인 로펌 가서 또 더 해먹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정치권 가서 내가 또 권력도 잡을 수 있어. 이거를 막아야 돼. 선진국들 보면 우리 뭐 가까운 일본부터 판검사하고 나와가지고 개업해서 떼돈 버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OECD 어떤 나라도 그게 불가능해요. 전관예우라는 거는 제가 일본 변호사협회 분들하고 만나서 저도 옛날에 변호사협회 임원을 했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좀 설명해 달라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 해요. 일본 변호사들이. 왜? 일본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옷 벗고 나왔다. 전화해가지고 이것 좀 봐줘.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대법관을 하고 나와도 그때 한 10수년 전인데 3년을 변호사 사무실에 실무 수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도장 찍고 변호사를 못 한다 이거야. 3년 동안.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런 전화를 만약에 현직 판검사가 받았다 하면 바로 신고한대요.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판검사 하면서 만든 네트워크나 그 정보는 국가재산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고 나와서 사유해가지고 떼돈을 벌어 처먹는다? 제가 이 처먹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폭들이 하는 범죄 행위다. 현직 판검사와 나온 전직 판검사들의 조직 범죄입니다.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많은 시도를 해가지고 뭐 근무지에서 인근에는 개업을 3년간 제한한다 다 안 되는 거고. 일본도 판검사 끝나고 변호사 개업하고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쩌다가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까? 여기 너무나 오래됐죠. 이것도 다 우리 대한민국이 판검사 출신들을 우대하는.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시작됐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과거에. 근데 이제는 뭐 넘치잖아요. 너무 많죠.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너무너무 정관예우라는 게 아예 사라질 거 아닙니까? 모든 판검사들의 이 건방지고 그리고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는 믿을 구석이 있거든. 근데 나는 처벌 안 받아, 우리끼리. 그리고 나는 나가면 떼돈 벌 수 있어. 그리고 판검사 출신이 바로 옷 벗고 국회의원 배지 다는 나라도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본은 불가능해요, 문화적으로. 그것도 일본이 그 부분은 참 선진국이에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일본은 판검사 옷 벗고 국회로 또 자민당 거의 독재니까 왜 그런 게 없냐 하니까 상상도 상상을 못 못한다. 그 국민들이 용서 안 한다. 저 사람 잡아와 가둔다 이 업을 하다가 그러면 정치 권력하고 손잡아가지고 내 이 사람 야당 잡아 가둘 테니까 내 이쪽으로 가면 또는 저쪽으로 가면 내 배지 권력 줘.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막아야 된다고요. 국민의힘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말씀 안 하죠. 세계가 다 그러는 줄 알았죠. 아니. 우리나라만 그러면은 바로 판검사는 끝나고 나서 변호사 개업 못 하고 또 뭐 정치 지지 못 하고 딱 이렇게 10년 이상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 게 정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 개혁에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네. 예, 이 사법개혁, 법조개혁의 출발이 그거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근본입니다. 네. 그거를 끊어버리고 판검사를 한다. 이제 앞으로는 검사라는 직업은 없어지겠지만 뭐 공소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구속을 다루는 저는 그걸 원시 권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그런 원시 권력자 그리고 그런 면허를 주고 하는 자들은 평생 그것만 해라. 나와서 돈벌이는 안 된다. 우리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 소장 권한대행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개업 안 하잖아요. 왜냐 그게 부적절하거든. 그러니까 교수라든가 어떤 그런 공무원 비슷한 또 봉사 그렇게 해서 연금 받아 먹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연금도 그렇죠. 많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개혁할 수 있으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한 단계 선진국이 될 것이다. 뭐가 제일 큰 변수가 될까 이제 궁금한데 그러면 부동산 지금 대책 엄청나게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올인하는 분위기인데 부동산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뭐 완전히 매일같이 부동산 그 집값, 특히 이제 서울 집값, 강남권 중심에 하시는 거는 여기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참패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신다고 보고요. 이것도 현재처럼 하면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예. 현재 하는 식으로만 이제 이 정책이 제한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실패한다. 두세 달,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실패가 눈에 이렇게 뚜렷이 국민들이 그거 또 안 되잖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뭐 거의 90% 이상이다. 현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가 나와야 된다.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저는 제 유튜브에서는 거의 뭐 일주일에 거의 두세 번씩 10가지의 방책을 써야 된다. 지금 쓰고 있는 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방향성도 틀렸다. 첫째, 부동산 감독원을 만든다. 그런 거 백날 만들어봤자 그 감독원을 만들어서 범죄적인 것은 뭐 전세 사기 이런 거는 뭐 사법 처리한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가격 띄우기 담합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한꺼번에 모은다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기구를 만든다 없앤다 이건 효과가 없어요. 그 기능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그게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범죄적인 거는 언제든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다주택자를 때리죠. 예. 다주택자를 매물을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야 공급이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도 그래서 뭐 6만 호를 또 뭐 수도권에 뭐 한다 하는 신규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아파트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공급에서 이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팔도록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팔도록 하려면 큰 방향성은 양도세를 낮춰야 돼요. 보유세를 올려야 돼. 보유세를 매년 제가 여기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뭐 한 방에 미국처럼 갈 수는 없겠지만 미국, 중국 사례들이 다 있고 다 검증이 돼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2% 서울 강남권 한강벨트는 매년 2% 때려도 됩니다. 그게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예. 그러니까 50억짜리 있으면 1년 100억짜리 있으면 1년에 2억씩 세금 내면 되는 거고 50억짜리면 1억 내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3%입니다. 뉴욕은 그 보유세를 확실하게 그냥 때리고 밀고 간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하고 10년간 때린다. 하면은 그게 질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유세가 세니까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팔도록 양도세는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공급 물량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다주택자들을 중과세를 이제 안 하고 있는 거를 5월 10일부터는 세금을 엄청 세게 때린다. 그 전에 팔아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6개월 유예를 준다. 이거부터 이제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예. 네. 그러나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사인을 확실하게 줬다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고 성공적이라고 보고 뭐 디테일은 다듬으면 된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는 보유세를 제대로 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통화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유동성 때문에 이 통화량을 이 구태의연한 토목건설 여기에 한계 기업들 다 날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100대 그 건설업체 50개는 다 없어져야 돼요. 여기에 그냥 돈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떠받치고 있는 역대 정권이 다 그랬고 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7, 8개월 동안 한국은행이 문제예요.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약이거든요. 계속 마약을 투입하고 암 수술 환자는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끊고 그거를 AI 미래 산업으로 부어야 됩니다. 예. 예. 그것을 시진핑 정부가 한 거예요. 북경 가면은 텅텅 비어 수천 세대가 많습니다. 뭐 상하이도 그렇고 그것이 너무나 보면은 참담하고 거기가 막 수백 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더 이상 이런 데는 돈을 투입 안 한다. 예. 그거를 지금 성공해서 지금 미국하고 거의 맞짱을 뜨는 게 지금 중국인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네네.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하는 오늘이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5,500을 뚫었어요. 네네네. 참 대단하죠. 5,000을 넘긴다는 게 이재명 정부 내 임기 내 공약이었는데 6개월 넘자마자 5,000 뚫고 지금은 이제 5,000은 거의 기본 베이스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호. 그게 너무나 지금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이렇게 올라갈 일이 아니다. 네, 왜 그만한 그렇습니까?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산 올라가는 정도의 체력인데 지금 히말라야 올라간다고 뭐 꼭대기에 에베레스트를 지금 등정한다. 지금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그런 점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저는 전혀 반대입니다. 왜 그런 그렇습니까?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물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래서 뭐 상법을 개정을 해서 손을 본다든가 하는 거는 저는 잘하신 거라고 보고 그런데 현재 이 급격히 올라갔잖아요. 급격히 올라간 게 갑자기 외국에서 한국을 고평가해서 급격히 고평가가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유동성장세예요. 투기판이다 이거지, 투기판. 근데 우리가 이제 실력을 봐야 되는데 미국도 굉장히 증시가 지금 급격히 올라가 있죠. 뭐 세계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미국을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어요.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그렇게 올라도 그것은 실력이다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은 저 거대한 제국이 작년 1년 동안에 실질 성장률이 3%가 넘었습니다. 3.5% 정도 돼요. 물가는 또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예. 저 어마어마한 그 제국이 실질 성장률이 거의 잠재 성장률이 3, 4%를 한다는 거는 이건 거의 기적이거든요. 1%를 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경제 규모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5천만 인구에 뭐 GDP 이런 거 다 계산해봤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성장률이 미국처럼 3, 4%를 해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실질 성장률이 0.9%였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작년 또 이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이제 윤석열 그런 정국이었고 6월 달부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호황이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기여한 한 것이 60%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회사 빼면 경제 성장률에 남아있는 거는 다 합해봤자 40%다. 그러면 0.9% 성장 중에 두 회사를 빼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실력이 성장률이 0.4% 정도예요. 이게 사실상 0%입니다. 그게 진짜 백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진짜 실력이 3%, 4%의 성장이고 완전 고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혁신 기업들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엔비디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갑자기.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세계 100대 기업들 중에 80개가 미국이고 미국의 혁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상속 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물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높아도 괜찮아요. 과거에 미국이 또 엄청난 성장을 했던 게 2000년 전후 우리나라로 하면은 IMF 그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미국이 그 클린턴 민주당 정부 때 엄청난 그때 호황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미국의 실력은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해서 주식이 오른 거는 낮아요. 근데 그때 그 미 연방준비 이사회 의장 그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천재적이다고 하는 그분이 이게 미국 실력이 안 맞다 이거지. 이 주식의 이 과열이. 그래서 그때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irrational exuberant. irrational 비이성적인 exuberant 과열이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미국이 엄청난 실력이 있었지만 이거 정상이 아니야. 그 한마디로 소프트 랜딩 서서히 쿨다운을 시켰어요. 이게 잘못되면 터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비이성적인 과열이고 투기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적정 지수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글쎄요. 저는 하여간 뭐 5,000원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5,000 정도에서 머물러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이게 투입되는 게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예. 한국은행이 찍어낸. 예. 그게 한 70%는 부동산으로 갔고 한 30%는 주식으로 왔어요. 주식 시장에서 번 사람들이 돈을 빼서 다시 또 강남 집값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또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보면 이거는 연동되어 있는 유동성에 의한 장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그런데 놀랄만한. 이것도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뭐 AI나 여러 가지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그 강조나 또 그런 걸 진짜 열심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혁명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쪽에 아까 아예 하나만 가져라 하는 그런 조치를 진짜 해야만 예. 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집값은 절반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예. 보유세를 때리고 유동성을 미래 산업으로 집중 투입을 해서 그것을 대통령께서 정말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실력이 있는 또 실력 있는 주식시장도 될 거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정치, 경제, 국제 문제까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더 많기는 한데 시간도 있고 오늘 10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고 나서 애청자님들께서 또 궁금해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따로 또 정리를 해서 네, 네. 한 번 더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제가 우리 그 설날에 우리 그 애청자들 그리고 우리 민주 시민들께 힘 빠지는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제를 우리 국민들이 민주 시민들이 우리 공화국이 이 과제를 해결해야만 해결을 한다면 저는 세계 4대 강국으로 갈 수 있다.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 대한민국. 예.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역사적 기회가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을 내십시다.